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네요.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재밌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까요? 10대에는 여러분 철이 없어, 철. 철이 없는데 20대는 답이 없어요, 답.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어요. 70대는 이가 없네, 이가. 80대는 힘이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대는 다 필요 없더라. 인생은 야속하게도 무언가가 꼭 필요할 때 그것을 가장 먼저 잃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허투루 쓰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10대는 철이 없지만 끝없는 가능성이 있고 20대는 답이 없지만 넘치는 에너지가 있죠. 30대는 집이 없지만 꿈을 키울 시간이 있고 40대는 돈이 없지만 인생의 노하우가 쌓여 있고 50대는 일이 없지만 내 삶을 돌아볼 여유가 있습니다. 나이마다 잃는 것이 있지만 그만큼 얻는 것도 있더라. 그러니 인생을 탓하기보다는 지금 내 손에 쥔 것부터 온전히 누리자는 겁니다. 그 순간들이 모여서 내 인생을 빛나게 만들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잘 한번 들어보시고 실천해 보세요. 뭐 주식 투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번 봅시다. 중국의 반도체 회사죠.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삼성과 하이닉스의 제품과 비슷한 수준의 그냥 신형 D램 이 제품을 공개를 했네요. 올 초 저가형 메모리 그 제조에서 벗어나가지고 고급형 D램을 출시하겠다고 밝혀서 전 세계 매출액 1, 3위, 1등, 3등까지 여기에 도전장을 낸 거예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도전장을 내민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결과물을 내놓았더라. 글로벌 IT 전문 매체 보니까 CXMT가 전날인 24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중국 국제 반도체 박람회에서 이 DDR5 이거하고 LPDDR5X 메모리 등을 포함해서 차세대 D램 제품을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DDR5 메모리는 초당 최고 8000메가비트 속도로 단품 용량은 16GB, 24GB입니다. 이 제품 데이터 센터, 데스크탑 PC, 노트북 등 모든 유형의 IT 기기에 탑재할 수 있죠. CXMT는 DDR5 외에도 12GB, 16GB 용량의 LPDDR5X 제품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칩은 최대 초당 1667메가비트의 속도로 작동을 하네요. 12기가, 16기가, 24, 32기가 용량을 지원하고 이 모듈은 노트북과 인베디드 플랫폼을 목표로 하는데 인공지능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그래서 CXMT의 DDR5는 글로벌 D램 공급 업체들이 AI 분야에 엄청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시장 전체의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는 매우 흥미로운 그런 시기에 출시됐다면서 중국은 자체 DDR5 이 생산을 통해 가지고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안정적인 공급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 일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대리인이죠. 대리인으로 불리는 영향력이 큰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가 지난 주말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했어요. 그 미국 동부 현지 시간이죠. 24일 오전에 미국 주식 선물은 오름세를 보였고 이날 아시아 태평양 시장은 엇갈립니다. 동부 표준시로 오전 4시경 다우존스가 하여튼 좀 올랐었죠. 근데 어제 보니까 아시아 증시는 좀 영 현찮았어요. 상당히. 특히 대한민국만 상당히 안 좋더라.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요번 보니까 또 미국 증시는 목요일 추수감사절이 휴장이에요. 27일 날. 28일에는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25일에는 10월 미국 소매 판매,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 CPI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두 지표 모두 연준의 12월 회의를 앞두고 기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이죠. 한편으로는 외환시장의 그 주요 관심은 10개월 만에 최저치에 근접한 엔화에 쏠리는 것 같아요. 달러화는 이날 엔화에 대해서 0.3% 상승한 156.86엔이죠. 거래됐고 12월에 들어서 일본 엔화 가치는 약 1.8% 하락을 해서 달러화 대비 주요 통화 가운데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엔화 지지에 대해서 구두로 언급했는데 여기 보니까 일본 당국이 엔화 추가 하락을 멈추기 위해서 개입을 시도해도 방향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 달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달러화는 다른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는데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약간 0.16% 올랐네요.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있고 또 흥미로운 또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에 보니까 초슬림 폰이 잘 안 팔리는가 봐. 근데 삼성뿐이 아니라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이 지난 9월 출시한 초슬림 폰인 아이폰 에어 이 스마트폰을 갈아타려다가 최근 마음을 접었다. 이모저모를 따져볼수록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야. 뭐 얇기만 하지 별로 안 좋아. 성능도 영 구리고. 그리고 지금 구매 예약을 하면 수령까지 보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아이폰 7 일반 모델과 달리 에어는 재고 할인까지 하는 걸 보니까 다른 이들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에어가 너무 비싸다는 거야. 이놈들 또 좀 저렴하게 하면 좋은데 뭐 그렇게 비싸게 팔아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 양대 강자인 애플과 삼성이 올해 내놓은 초슬림 스마트폰들이 출시 후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더라. 5에서 6mm 정도 남짓한 두께죠. 그런 디자인의 혁신은 양날이 검이 됐습니다. 디자인을 위해서 일부 스펙을 포기했는데 가격대가 비싸다. 그게 문제인 거지. 블룸버그 등 그 외신의 설명을 종합하면은 애플이 지난 9월 19일 아이폰 17 시리즈와 함께 내놓은 아이폰 에어는 미국과 더불어서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지 못합니다. 기존 아이폰 17 시리즈에 대한 관심은 높아서 주문 후에 한 3주일 가량을 기다려야 하는데 아이폰 에어는 당일 주문과 수령이 가능하다는 게 블룸버그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에어는 두께가 5.6mm예요. 역대 아이폰 시리즈 중에 가장 얇고 이를 위해서 아이폰 중 최초로 실물 유심 카드를 넣는 그런 슬롯을 없애버렸습니다. 유심 카드 대신에 스마트폰에 내장되는 모바일 네트워크 eSIM이죠. eSIM 이걸 사용되죠. 그리고 애플은 대신 배터리 용량을 키웠다. 그러나 이러한 얇음은 중국 시장에서 에어 출시를 늦췄다는 겁니다. 중국의 통신사들이 eSIM 지원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에어는 아이폰 17보다 한 달여 늦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중국 판매 시작됐는데 이 과정에서 팀쿡이 에어를 빨리 출시하기 위해서 상하이 애플 스토어를 방문하고 중국 정부에 협력을 요청하는 등 직접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에어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가성비다. 가성비. 함께 나온 아이폰 17 시리즈와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나는데 에어의 그 카메라 렌즈는 1개, 울트라 와이드 렌즈까지 2개가 달린 아이폰 17하고 여기에 망원 카메라까지 3개가 달린 아이폰 17 프로보다도 적어요. 2개에서 4개 카메라가 달린 요즘 스마트폰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 프로는 8배까지 광학 줌이 가능한데 카메라의 1개로 에어는 2배 그치고 배터리 사용 시간도 동영상 재생 시간 기준 최대 27시간, 아이폰 17과 17 프로에 비해서 매우 짧아요. 그래서 별로다. 별로입니다. 잘 팔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가격을 낮춰라 자식들아. 가격을 좀 너무 비싸게 하니까 이게 팔리나? 도저히 안 팔리죠. 하여튼 아이폰도 그렇고 갤럭시도 그렇고 좀 문제입니다. 너무 가격을 높여버리니까 우리가 구매하는데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하루를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